안녕하세요. 박혁 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제가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분의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최근 그 사건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된 횡령 사건을 예로 들어 변호사가 실무에서 횡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사건의 내용도 조금 각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피고소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프랜차이즈 가맹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신 분입니다. 피고소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피고소인이 고소인 식당에서 일하는 도중 고소인 몰래 식당에서 취식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실은 있지만 사실은 그 식당에 일하시는 선배 이모가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았으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어쩌다 배가 고플 때 한 번씩 음식을 먹은 것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횡령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소비 혹은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횡령 혹은 절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상담 과정. 여러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듣자마자 저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공격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두 가지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물증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바로 피고소인인 의뢰인분께 혹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7년 가까이 형사사건을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늘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해답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의뢰인과 3시간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리한 정황 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 정황 증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하여 제게 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를 살펴본 다음 저는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어떤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았을 때 가치 중립적인 진술만이 적시되어 있어서 사건이 아직 호전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3. 전략의 수립. 여기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실체적 측면에서 의뢰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 만큼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 등이사, 즉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는데 핵심을 둔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먼저 경찰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 즉 경찰 단계의 무혐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즉 검찰 단계로 가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에 대해 의뢰인분은 처음에는 실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두 번, 세 번 설명드리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로 저와 상의를 마쳤습니다. 4. 변호활동. 먼저 서면 변호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대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저는 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경찰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그렇게 좋은 인식도 그렇다고 나쁜 인식도 가지지 않은 상태였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소인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곧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결정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다른 한편 의뢰인이 가지고 온 정황 자료를 기초로 약 2달 동안 2번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2번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보신 후 특히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법리와 고의가 없다는 점과 관련된 정황 증거에 대해 많은 동감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에 앞선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심층 상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면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유리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화가 오면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술술하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말, 특히 피의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전에 사기, 무혐의와 관련된 저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저와 상의 후 대답을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자 경찰에서 제게 피고 소인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해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미리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 의뢰인과 치밀한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이를 잘 이해해 주었고, 그 후 진행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잘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변론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의 변호 활동 외에도 경찰에 여러 번에 걸친 구두 변론 과정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 측면과 정황 증거를 적절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렸고, 다행히 이 모든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 다행스럽게도 최근 위 횡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서를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저도 이 횡령 사건이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저의 요청을 잘 따라주어 여러 정황 자료를 잘 수집하여 주었고, 사건이 악화되기 전 사건 초기에 수임하여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수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마치 질병에 대한 대응과 같습니다. 초기에 잘 대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사건 중간에 매우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어 의뢰인이나 저도 낙담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의 해답은 의뢰인에게 있고, 다행히 이 사건도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저희의 기쁨입니다.